네, 전격 인터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시죠? 정원호 성동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네, 성동구청장이신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제일 많이 거론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라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십니까? 네, 지금 저 과정을 밟고 있고요. 네. 이번 그 추위 혹한기하고 폭설기 좀 지나면 바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장소도 대략 예비해 두셨습니까? 이제 몇 군데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염두에 두고 네. 고민하시고요. 네. 자, 항상 최근에 구청장님 관련된 질문에 이게 빠지지 않아서요. 이 대통령의 칭찬. 네. 많이 도움이 되셨죠?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제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의 칭찬이 출마 결정에 영향을 준 건가요?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출마 결정 자체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문제니까요. 네네. 네. 그러면 서울시장에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결심하신 거는 언제부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이라기보다 네. 이제 서서히 이런 이제 여론들 또 주민의 바램 그리고 또 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굳혀져가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성동구청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경력은 없으세요. 네. 구청장에서 국회의원 먼저 갔다 서울시장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글쎄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행정하고 또 국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특징과 장점을 살린다면 이 의회 경험보다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갔잖아요. 국회 안 거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지방에 또 이 광역시장이나 또 도지사들 또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분과 구청장 경험으로 쭉 지금 일을 해오신 경험하고 어떤 점이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네. 그런 과정에 직접 관여해서 참여한 경험과 이제 의회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견제 기능도 있고 또 참여 기능도 있지만 주로 견제 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 관해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 곧 또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하신 분들의 면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죠. 네. 당내 경선에서 나만의 차별화 나는 이걸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제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장점이 많으신데 이 당내 경선이라는 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어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경선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생활을 변화시켜서 삶의 질을 바꾼 그렇게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실질적인 집행 검증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어필하려고 합니다. 네, 본선과 달리 사실은 당내 경선은 또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당심에 대한 호소는 뭘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우리 당의 정강 정책들 또 당원들이 원하는 지향점들을 정책으로 가장 많이 실현한 이 단체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공동체 지향에 대한 문제 이런 우리 민주당의 지향점들을 가장 많이 실현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반지하가 지난번에 네. 그 수해가 났을 때 서울에 굉장히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반지하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보강을 해서 이 지금 한 정책들도 있고요. 네네. 또 경력
보유 여성을 조례를 만들어서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 경력 보유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정책도 했고요. 네. 또 코로나 시기에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배달 라이더들이나 네네. 돌봄 노동자들 또 이런 간호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게 국가의 법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이렇듯이 민주당의 어떤 지향과 또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 행정에서 정책으로 외화시킨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또 대화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구청장님의 또 가장 큰 작품이라고 하면 그 성수동. 네. 네. 요새 뭐 MZ들의 핫플레이스다라고 하는데 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지금 이 책도 내셨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성수동은 지금 작년에 그 하반기에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소비를 하고 간 카드 매출의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쓰고 갔습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국제적 핫플레이스인데요. 네. 이 성수동이 만들어진 건 이제 행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행정은 조연이었다. 시민과 기업이 주인이고 네네. 주인공이었고 네네. 그 주연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받침을 해서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밝히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책을 쓴 이유는 행정이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과거에 개발도상국 또 추격자 시대 때 계획을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걸 기업과 시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네. 지금 기업과 시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행정이 오히려 네네. 기업과 시민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네. 제가 뭐 성수동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건 읽어보지도 않고 얘기하시는 거여서 네. 제발 서문만이라도 좀 읽어보고 비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책이 잘 팔렸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제 개인 질문인데요. 인쇄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나중에 예. 인쇄가 오면 좋은 데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실 그 성수동길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울에는 가로수길도 있고 경리단길도 있고요. 길이 많지 않습니까? 네.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뜨기 했는데요. 네. 가로수길은 이미 상당히 그 공실이 많이 생겨서 상권이 쇠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수동은 여전히 10여 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차이는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성수동이 뜨기 시작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네. 조례를 만들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방지 정책들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방지 정책은 이제 한계에 또 이르렀는데 그걸 네. 법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네네.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많이 또 진행이 됐고요. 예. 또 이게 지금 한계에 이르러서 예. 그 한계점을 저희가 또 개선하고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는 늘 발전하고 있고 또 늘 발전하면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네네. 그때마다 올바른 처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꾸준히 발전해서 지속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흥했다가도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시 정책에 대한 철학과 또 개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2015년도에 전국 최초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 그 후에 보면 저는 정확한 임대료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네네. 많이 올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네. 이 조례는 초창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네. 또 법이 없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댔지만 저희가 이걸 행정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3, 4년간 이걸 잘 컨트롤이 돼 왔고 그러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는 운동을 해서 그 법을 개정시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그래서 연간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립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네. 지금
일부 폭등하고 있는 건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핫플레이스들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법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큰 상가들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상가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건물주가 100% 올려달라 그래도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해야 되는 게 네.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네네. 이걸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비판적 시각에서 질문을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수동이 핫플이 된 데는 사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의 서울숲 개원, 오세훈 시장의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지정의 산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서울숲은 맞고요. 예, 서울숲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뿐만 아니라 분당선 네. 개통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입지에 영향을 좀 미친 거고요. 그 전략 정비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그 아직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성수동이 전반적으로 큰 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서울숲도 있고 분당선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입지가 좋다라는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들이 아우러졌는데 제가 이제 그걸 그 성수동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성수동이 뜰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은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네. 성수동을 알아보고 찾아온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네. 시민들이죠.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대림 창고나 예컨대 또 소셜 벤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막 그 시작하려고 하는 맹아들이 있었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열심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뭘 해드렸으면 좋겠냐 하면 뭘 좀 해주면 좋겠다 하면 그걸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의 도시재생도 만들고 소셜벤처도 만들고 이러면서 붉은 벽돌 거리도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성수동이 떴는데요. 그게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알아보고 와서 노력하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끌어가신 시민과 기업의 역할이 주인공이었다. 이런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뭐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를 알지 못해서요. 다만 성동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이른바 부동산으로도 좀 뜨는 지역이라는 네.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보니까 성동구 재정 자립도도 32.9%니까 이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7위더라고요. 예. 그럼 이 정도면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 볼 수 서울시가 있겠죠. 강남구 빼면 네.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네네. 네.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가 30%대라는 건 이건 50%대는 넘어야 이런 정도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서울의 이 자치구들이 다 어렵다라는 것에 좀 대표적인 거고요. 네네. 저희 성동구는 이제 과거 10여 년 전에는 좀 낙후된 이미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성수동에 핫플도 있고 또 금옥, 수동이나 왕십리 이게 주거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생활 밀착 행정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성동 구민들의 거주 환경 만족도가 50%대였는데 지금은 90%대로 향상이 됐는데 이른바 마용성 이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좋아진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25개 중에 하나인 성동구의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좋은 행정의 결실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25개의 자치구를 아울러야 하는 네. 서울시장이 됐을 때 과연 이만한 행정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맡은 일을 잘하면 더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기본이 든든하다면 어떤 응용 동작도 할 수 있듯이 응용 문제라든지 범위가 넓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 맡은 일도 잘 못하는데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신 내용들이 있어서요. 네네. 일단 종묘 주변 개발, 한강버스 사업. 자,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시면 이 두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강버스는 이건 이제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네. 한강버스는 안전성을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또 전문 기관들과 함께해서 이 한강버스가 과연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검증을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나타나면 바로 그건 매몰시켜야 됩니다.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그러나 검증을 해서 보안에서 안전이 담보된다면 네. 이거는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어떤 식이든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미 수많은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관광용, 그러니까 교통용은 일단 힘든 거라고 판단이 된 거니까 네. 관광용이라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네. 전제는 안전입니다. 네. 안전하지 않으면 그건 매몰시키는 거고 네. 네. 안전하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행하겠다라는 네. 게고요. 종묘는 이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종묘 논쟁이 있을 때 세계유산 영향 평가 받고 개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행정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그걸 받을 건가 말 건가로 귀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그때 받았으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거 받으면 빠르면 6개월, 평균 한 1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 종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또 토지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균형점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제도가 세계유산 영향평가입니다. 그걸로 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지금 그걸 거부함으로써 오도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진행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주들은 토지 매각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행정이 빚은 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 문제가 뭐 계속 저희도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됐는데 최근에 보면 부동산 공급 부족, 가격 급등 사태를 놓고 오세훈 시장하고 설전을 네. 벌이셨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하고 이런 과정이 집값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이었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셨을까요? 네, 이제 그 서울시 주거 정책의 총책임자는 서울시장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그렇다면 아파트의 공급과 수요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를 파악하고 있었을 테고 과거에 비해서 계속 매년 줄어왔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작년은 더 줄었고 올해도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수요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수요 관리 정책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였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토지관리 토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버리신 겁니다. 거의 즉흥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급이 줄고 있는데 수요 관리를 풀어버렸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어떤 행정 체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예. 공급이 주는데 수요를 늘리는 걸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였다면 모를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한 이 판단 미스고 그 판단 미스 때문에 바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반대로 35일 만에 토호제를 확대했습니다. 이거 풀었다가 확대했다가 이거 완전히 번복이죠. 이 주거 정책이든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아파트 서울에 있어서 이 주거는 소비재뿐만 아니고 이거는 자본재 성격, 즉 투자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대심리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기대심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정책의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은 일관적 시그널을 보여줘야 돼요. 내 이 주택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이걸 집값 폭등 사태를 몰고 왔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됩니다. 예, 그냥 그대로 일관적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 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신호를 일관적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 신호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네네. 예.
지금 2026년 1월 시점에서요. 네네. 지금 서울 시내 전 자치구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럼 서울시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일관적인 입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엇박자를 내면 이 심리 상태를 또 흐트리거든요. 기대 심리 상태를. 그래서 시장은 혼란이 오면 폭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 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서울시의 입장이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건 정책 당국자들이 한 라인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하나로 보고 일관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만 주거 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로 수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네. 그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권한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과 서울시에서 권한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함께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각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너지를 못 냈는데 이번에는 함께 그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발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파업에서 이틀간 파업을 종료해서 나오는 협상 결과를 듣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 준공영제, 그러니까 시내버스 적자를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봤을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시내버스 적자가 연간 6천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결국 지자체 예산은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를 언제까지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느냐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그 계십니까? 문제에 대한 이번에 네. 파업 있을 때 그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건 제가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제 그 어떤 역할을 다 했다. 다 하다 못해 이제 오히려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으니 이거 네. 손 봐야 된다. 네. 땜짓을 처방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라고 이번에 이제 제기한 게 제가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뭐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책을 내갈 건데요. 특히 이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지금 요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준공영제는 민영인데 손실이 났을 때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손실을. 그래서 준공영제라고 하는데 이걸 아예 분리를 하자. 그래서 민영으로 가되 손실 나서 운영 못하는 건 시에서 인수해서 공영화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대안이고 또 하나의 대안은 아예 공영화하자. 전체 민영을 없애고 다 공영화하자.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는 거죠. 1년에 6, 7천억씩 손해도 보고 또 요금도 내고 그럴 바에는 아예 공영제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합의 과정을 가져서 이 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손을 보되 민영과 공영 이원화로 갈 거냐 공영화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대전제 조건들은 네네. 실필주처럼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준공영제 때문에 마을버스를 촘촘히 만들고 싶어 해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각 구에서는 마을버스를 촘촘히 만들고 싶은데 이게 허가가 안 나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전제로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만들고 그 마을버스와 전철, 지하철과 연계시키고 시내버스랑 연계시켜서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직장이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5국 3특 플러스 그 대전 충남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 예, 예. 이게 지금 이슈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5국 3특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서울시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극 3특의 그 5극 중에 하나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5극 3특은 지방만을 위한 게 아니고 수도권의 1극 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이제 세계와 경쟁하는 서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경쟁하는 서울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서울이 되려면 이 세계의 이 G2 제가 글로벌 G2 뭐 비전을 자꾸 얘기했었는데 네. 서양엔 뉴욕이 있으면 동양엔 서울이 있는 그래서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동양의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도쿄와 싱가포르, 상해, 북경, 홍콩과 경쟁해서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이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들을 서울로 끌고 오는 그런 역할들을 서울에 해서 서울에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 젊은이들 세계 최고 스펙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 빠져나가지 않고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서울의 비전이 되면 지방과 싸우는 서울이 아니고 국제도시와 싸우는 서울인다고 한다면 거기서 서울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비전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 값 때문에 인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서울을 떠나서 수도권 또 다른 수도권인 경기도로 예, 또 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년 주거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이제 청년 주거도 두 종류의 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나는 살 곳만 있으면 돼. 라는 그 수요가 있죠. 이것은 이제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이런 걸 역세권을 고밀화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나는 살 곳도 필요하지만 자산으로서의 집이 필요해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이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택지 개발 이 공공용지에 대한 택지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바쁘시지만 보셨죠? 아, 네. 다는 못 보고 이제 이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청장이시자 또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려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귀에 들어오셨을까요? 일단 뭐 사회 통합을 말씀하시고 통합의 힘 이런 걸 말씀하신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한 네. 가지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방 정부 있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확대, 네. 재정 주권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갖고 계셨던 생각인데 대통령이 되셔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이 지방의 자치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서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